과학하고 앉아있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7월의 격동 500년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 왜 이렇게 식상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네. 됐습니까? 네.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와 함께 곽재식 작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용 네. 기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입니다. 이야기 보따리라고 하니까 왠지 이야기를 배추도사님이나 무도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마침 이야기 보따리 얘기가 나왔으니 일단은 제가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부드러운 진행이라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야, 아이스크림이 혀 끝에서 녹는 듯한 이 부드러움. 사실 이제 작가님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럴 수가.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작가님이 새 책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 듭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신간이죠. 팔도 동물 열전. 팔도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동물에 대한 어떤 전설, 역사, 해서 출발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과학, 동물에 대한 어떤 생태적인 이야기, 환경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동물별로 모아놓은 책인데 이 제목이 이제 팔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동물들 8가지를 소개를 하는 그런 책이죠. 그럼 당연히 고라니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고란인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거시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묶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이제 책을 좀 썼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팔도라는 말이 이제 조선시대에 생겼을 때는 이게 이제 북한 지역 포함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뭐 또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친숙하게 쓸 수 있는 얘기도 좀 드물어가지고 북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 그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팔도긴 한데 네. 남한 지역에 8개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면 묘하게 또 남한 지역도 도가 8개입니다. 근데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하면 딱 8개군요. 8개입니다. 묘하게도. 네, 그래서 이거 뭐 세종 특별자치시, 네, 그래서 각 광역시 및 특별시 이런 거 제외하고. 그래서 8가지 동물이긴 한데 남한 지역만으로 해서 8가지 동물 이야기. 이렇게 의외로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동물들은 좀 그냥 친숙하고 좀 뻔하다고 생각하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한국이 뭐 그렇게 동물이 많고 많나? 막 야생이 우거진 곳인가? 네. 그런 걸 뭐 저기 아마존이나 맞아, 뭐 호주. 사바나 막 이런 데 가야지 뭐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한국의 이런 야생동물 생태계도 상당히 개성 있고 재밌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이 얘기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시골 출신.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특히 도시 지역에서도 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로 너구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너구리라는 동물이 의외로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 동물입니다. 맞아요. 진짜요? 전 세계로 보면 일단 맞아요. 아메리카 대륙인의 라쿤이라는 거는 너구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동물이에요. 그죠. 보노보노 나오는 친구도 사실 너구리가 아니에요. 너구리지. 라쿤은 얼굴만 약간 너구리와 닮았을 뿐이지 아예 막 되게 떨어진 동떨어진 동물입니다. 그리고 습성 같은 걸 가만히 보면 사실 너구리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너구리는 객과 동물이거든요. 네, 라쿤은 아무 막 객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 라쿤과인가 그래요. 미국 너구리, 그러니까 미국 너구리라고 부르죠, 라쿤을.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맞아. 차라리 그냥 라쿤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라쿤은 훨씬 크지 않아요, 너구리보다? 아니 뭐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런 걸로 따지면. 너무 조그만 너구리만 봐서 그런가?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너구리가 사는 곳을 보면 일본에 사는 너구리는 일본에 주로 사는 너구리는 일본 너구리라고 해가지고 비슷한데 별도의 종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너구리라고 보는 그 종은 사실은 한반도 근처에 중국 요 정도에서밖에 안 삽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밖에 안 살아요. 우리 너구리라는 게 뭐 되게 흔한 뻔한 것 같지만 유럽에 너구리가 살긴 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19세기 후반경에 유럽의 그 모피업자들이 너구리 가죽이 좋잖아요. 너구리 가죽을 얻으려고 이 아시아에서 들고 간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퍼져나가가지고 유럽에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 외래 침입종이고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한반도 근처의 일부 지역 이 사실은 너구리가 사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기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살펴보면
재밌죠. 너구리라는 게 되게 재밌는 습성 많이 가진 동물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는 너구리랑 좀 추억이 있거든요. 어떤 추억이 있으시죠? 왜냐면 저희 시골에서 지금 그 노안으로 별세한 못난이라는 그 개가 있었습니다. 네, 노안으로 별세해서 괜히 또 경건해가 좋잖아요. 제가 마음속에서 약간 이런 슬픈 표정 과도하게 짓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개가 이제 그 생전에 살아계실 적에 제발 적당한 존대어를 써주세요. 어느 날 밤에 개는 그냥 뭐 아프면 깨갱 이러고 그냥 왈왈왈 이러잖아요. 근데 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어머니의 묘사입니다. 개가 사람처럼 울더래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개가 사람인가 해가지고 뛰어나갔더니 못난이가 막 이렇게 그 정수리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울고 있었고 그 옆에 너구리가 또 이제 그 별새에서 누워 계시더래요. 너구리는 죽어 있고 너구리가 들어왔다가 못난이랑 싸우다가 이제 그 너구리는 이제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시고 그리고 못난이는 정수리에 그 너구리한테 상처를 입어가지고 막 울고 있더래요. 이렇게. 좀 무섭죠?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아니, 나 이렇게 뭔가, 뭐랄까, 괜히 기분만 안 좋고, 이렇게 아무 가르침이 없는 얘기는 처음이네요. 네. 못난이가 그리워요. 그래, 하여튼, 네. 한국에서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많이 복원이 되면서, 요즘 도시 지역에도 너구리가 자주 출연합니다. 맞아. 네, 뭐 도시 지역 근처 공원에서 너구리 봤다. 뭐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있는데, 뭐 그런저런 이야기 포함해가지고. 네. 하나, 정리하는 김에 하나만 살짝 포함드리면, 중국어로 너구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는 너구리 그래도 있다고 있겠죠, 말씀드렸으니까 중국어로 너구리란 말이 있겠죠. 너구리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오라고 해요. 하오. 근데 한자를 무슨 글자를 쓰냐면 맥자를 씁니다. 맥. 그런데 그 맥이라는 한자가 과거에 고대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금액 아니요? 그 동남아에 있는 금액? 맥이란 동물 있잖아요. 그 뜻으로도 사용될 때가 있는데 고대에는 그 맥이라는 그 지금 너구리를 뜻할 때 쓰는 한자 그 맥자가 고대에는 어떤 의미로 뜻? 맥족 이런 족이 있었어요. 네네네. 맥족이 어떤 족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 사람의 맥족이에요? 예맥할 때 그 맥이에요? 주로 고구려 사람을 중국 사람들은 맥족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춘천에 지금의 강원도 춘천에 가면 춘천이 옛날에 맥국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식의 전설이 막 내려오고. 예맥할 때 그 맥이구나. 네, 그래서 고구려 계통의 그런 민족을 옛날에는 일부에서 맥족이라고 불렀는데 공교롭게도 그 한자를 요즘 중국에서는 너구리라는 뜻으로 쓰고 있거든요. 언제 너구리는 우리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너구리의 약간 민족인가? 호랑이의 민족이라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꼬리도 이렇게 귀엽고. 그런 이야기 팔도 동물열전에 8가지 동물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멸종하지 않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물들. 그렇죠. 저는 예전에 지리산에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밤에 아이들과 함께 불멍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랑이가 멸종해서 다행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별로 한 가지씩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철에 약간 좋네요. 느긋하게. 좋네요. 방 안에 앉아서 한반도의 야생을 대탐험하는 느낌으로 한번 쭉 이렇게 전국을 돌아보시면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팔도 동물 열전입니다. 후속작은 광역시에 있는 동물들. 생각해볼 수 있죠. 일단 이 책이 팔려야 다음 작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팔도 동물 열전, 곽재식 작가, 다른 출판사입니다. 저희 이제 여름 뉴스를 좀 뭐가 있나 찾아봤어요. 네. 일단 휴가철에 맞는 뉴스를 좀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6월 8일에 BBC 뉴스입니다. 이거 약간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영국 폴리머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 해양의 5분의 1이 이전보다 더 어두워졌다는 뉴스입니다. 뭐 약간 생각해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데 오션 다크닝이라고 알려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표층이 변화돼가지고 태양빛이 물속까지 침투하기 어려워서 생기는 일인데 진짜요? 이제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는 해안의 집중호우. 그래서 농업, 해수나 토양 침전물 같은 게 바닷속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플랑크톤의 번식이 막 촉진이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해가 거기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 같은 문제로 인해 생기는 일이고요. 당연히 이제 해양 생태계나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일 크게 예상되는 문제로는 좀 광합성으로 살아가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생태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점점 어두워지면 이전에 빛이 닿던 데가 빛이 안 닿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쪽 얘네들이 지금 자라나고 이제 얘네들을 먹고 사는 생태계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그러네.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지구 생태계의 한 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면 우리가 뭐 숨쉬는 공기, 뭐 먹는 생선들 이런 것들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식의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예측이라는 게 100%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기후 변화나 이런 관련된 뉴스를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전에 돌아가던 식으로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되게 그렇게 영원히 우리랑 같이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여름에 바다로 가시는 분들은 한번 여름철 바닷가에서 즐기시라. 네,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지금 그 요 며칠간 지금 계시는 동네 그 붉은 등 털파리라고 하지요. 그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네네. 그 벌레가 있습니까? 우단 뭐 식이 아닌가? 무슨 파리라고 털파리 종류고요. 네. 우단 등 뭐 털파리. 우단 붉은 등. 그 우단 붉은 등이죠. 네네네. 우단 등인가? 네네네. 그렇죠. 그 문제가 되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동네? 제가 근데 저는 오다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재작년에 좀 심하더니 올해는 좀 괜찮은 느낌인데요. 올해 저희 동네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경기 남부 지역에 있다가 왔거든요. 네. 그쪽 지역이 많더라고. 진짜 지금 여전히 광명 그쪽에 사시죠.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저희 동네에 그 단톡방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네. 우리 다른 동네 가니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동네 가니까 안 그러더라 하면서 지금 시장님 낙선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 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모르죠. 뭐 무슨 방제를 덜 했대요. 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뭐 나름대로. 근데 그러니까 그거 시장님 탓인지는 솔직히 전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 근데 이거 나쁜 곤충은 아니라던데요? 혹시 근데,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곤충 예전에 이제 여기서 그 마른 곤충 주워 먹다가 알러지 올라오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곤충에 약간 알러지가 있고 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뭐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와는 상관없이 일단 사람들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익충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이렇게 창궐하는 동네가 매년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심각하다. 진짜 달라졌네요. 그러게요. 이게 처음 문제됐을 때만 해도 약간 뭐죠? 서울의 은평구, 뭐 서대문구, 일산 이런 쪽, 그다음에 일산 뭐 이런 쪽으로 좀 심각하다. 북한산 주변으로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서울의 남쪽, 경기도 이쪽에 오히려 어떻게 또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가 그렇게 한참 난리여가지고 말씀드려봤는데 역시 우리 동네만이군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동네만은 아니겠지만.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장난 아니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밟혀 죽어 있어요. 막. 진짜? 그 정도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뉴스를 이 얘기 말고 러브버거를 가져올 걸 그랬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와중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침 오늘 약간 관련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해볼 과학자 마리아 메리엔.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분이 좀 많기 때문에.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리아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모 마리아지 않습니까? 메리안이라는 말도 결국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라는 그런 이름도 그런 유대인들이 원래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마리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이름 약간 이런 거 1, 2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마리아 메리엔 약간 갈릴레이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도 마리아라는 뜻, 뭐 성도 마리아라는 뜻.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이름을 써가지고 마리아 지빌라 메리엔이라고도 많이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직업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사실 조금 애매한데
아마도 이분이 살아 계실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가라고 생각했어요. 화가. 그렇죠. 사실 이분의 이름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분의 그 되게 뭐랄까 정교한 이런 풀이나 곤충 그림 같은 걸 못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아이북스 그 스토어에서 약간 샘플 무료로 뿌려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책을 내신 게 17세기 말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가 전혀 없는 아름답네요. 그런 책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엇보이기 참 좋은 그런 책이죠. 이 시대에 그림 그리는 거 참 이거 그 복사하기도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도 마침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분은 그 시대에 본인이 살아 생전 시대는 일단 화가로 제일 많이 알려졌을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이 처음에는 식물 그림 그중에서도 꽃 그림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많이 얻으신 후에는 곤충 그림, 벌레 그림으로 유명해지셨어요. 초충도라고 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은 그런 곤충에 대한 연구, 생물에 대한 연구에도 후대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점에서 좀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좀 인생 후반기에 좀 조명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이분이 화가로서의 업적도 평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분의 그림에 신선함이 있다. 이거 그때 당시에 그런 화풍의 어떤 독특한 발전 방향성을 잘 표현하는 좋은 그림이다. 라는 화가로서의 업적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은 이런 생물학, 특히 곤충 연구에 끼친 영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곤충학자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파브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한참 앞서서 활동했던 그러네요. 이분은 그런 곤충 연구 이런 게 막 본격적으로 막 확 펼쳐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연구를 하면서 곤충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에 학명을 붙여서 발표하면 내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거다 이런 식의 경쟁이 막 벌어지던 그런 시대보다 한참 앞섰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격적인 그런 생물학자, 곤충학자들의 연구가 있기도 이전에 그 비슷한 거를 먼저 하셨었던.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만한 어떤 씨앗을 뿌려놓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던 그리고 그 와중에 아주 중요한 생물학의 큰 방향을 트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업적 가운데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쳐야지 방향이 이렇게 좀 틀어지겠죠.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한 명이서 엄청나게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큰 줄기를 바꾸는데 활약한 여러 생물학자 중에 한 명으로도 당당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20세기 후반만 해도 개미집 같은 거 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다 많이 없으셨나요? 저만 있었나요? 개미집을 본다고 애를 왜 다른 맞을 짓을 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개미집을 보면서 학교를 안 가거나 이런. 근데 그랬는데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어찌 보면 제가 저렇게 해가지고 곤충학자가 돼가지고 대학에 가겠구나 이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벌레를 관찰할 생각을 했지? 그렇죠. 이게 다 흐름이 있고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기부로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이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이에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이라면 약간 이게 유럽의 역사 지금도 유럽이 좀 그런데 재밌는 게 이런 좀 교통의 중심지 같은 곳에서는 그 나라 출신이지만 사실은 부모나 형제의 어떤 배경 같은 걸 보면 좀 이렇게 국제적인 경우가 자주 나타나죠. 그렇죠. 나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오셨어. 우리 어머니는 결혼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벨기에에서 사셨어. 이런 분들 요즘에는 더욱 더 많거니와 그렇죠. 옛날에 17세기, 18세기, 16세기 이럴 때도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출신이고 독일에서 활동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스위스 출신이었고요. 어머니는 네덜란드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옛날 독일 집회에 얼굴도 있었을걸요? 마리아 메리에 그랬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분이 또 집회에 새길 만한 좀 이유가 있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마리아 메리엔 마르크. 그런 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신데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느냐? 아버지의 직업이 이 분야에서 되게 성공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뭐였을까요? 스위스 사람이 스위스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독일하고 오히려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스위스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쪽에 좀 재능이 있었던 거지. 독일로 건너와가지고 만개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마테우스 메리엔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책을 만들고 맞아요. 진짜요? 진짜로? 출판업자에서 출판업자. 루프트 한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출판업자. 원래 거기는 예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뭐 약간 뭐 동판 같은 거 하고 인쇄하고 이런 분들. 진짜요? 그렇죠. 바로 그 전통이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제일 먼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금속 활자 같은 거 되게 먼저 만들어낸 편이고 그리고 고려 시대 특히 조선 시대에도 사람들이 책을 되게 중시하는 문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출판업이 굉장히 발달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발달 안 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오히려 이웃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조선이 출판업은 좀 덜 발달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조선의 출판업이라는 게 보통은 그때는 손으로 쓴 필사본이 유통이 됐지 인쇄본이 유통되는 인쇄본도 그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선 시대에 인쇄본도 많이 있어요. 조선 시대 인쇄본도 엄청나게 많은데 조선 시대 인쇄본들은 대체로 어떤 게 많냐면 정부에서 찍어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니면 그 교육기관들 있죠. 지방마다 있는 서원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찍어낸 책들이 많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뭐 재미로 보려고 혹은 어떤 실용적인 이유로 책을 찍어내는 경우는 그거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주의 완판본이다라고 해가지고 전주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좀 책을 많이 새기는 문화가 그래서 목판본으로 찍어내는 문화가 조선 말기 정도 되면 좀 많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뭐 프랑크푸르트가 국제적인 출판의 도시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책을 찍어내면 뭐 팔리면 큰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는 특히나 이 마리아 메리안이 활동하던 시기하고 비슷한 17세기 뭐 이럴 때는 훨씬 그런 식으로 발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뭐 그런 거 많아요. 구텐베르크보다 뭐 얼마 앞서서 뭘 만들어냈고 이런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앞서 나갔는데 왜 그쪽으로 많이 발전되지 못했을까? 왜 이런 게 이렇게 좀 산업화, 상업화 대중화되지는 좀 못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막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도 막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뭘 했습니다 이런 뉴스로 막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지나서 보면 그 기술이 별로 실용화 안 된 것 같고 성과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떤 뭐 그런 차이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17세기 무렵 요 무렵에 이런 유럽의 출판계 상황과 한국의 조선의 출판계 상황 사이에 좀 비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저 완전 약간 상관없는 얘기이긴 한데 일본만 해도 에도 시대에 되게 유명한 출판인들이나 출판사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때가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하필 이거 뭐 정선 아니고 한글로 듣고 한글로 흘리시면 되는데요. 마리아 메리엔 편을 하필이면 준비하다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 때의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좀 뭔가 문화가 역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려 시대 때는 이 중국하고 이 동아시아 쪽 대륙에 고려도 있고 요나라도 있고 금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거란족도 있고 여진족도 있고 좀 더 멀리 가면 몽골 민족들도 있고 중국 대륙에 가면 이제 송나라도 있고 송나라 옆에 뭐 대리국이라든가 서하라든가 이런 나라도 있어가지고 육로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최소 고려가 활발하게 교류하던 나라만 해도 송나라, 금나라, 요나라 정도가 있단 말이죠. 병란도로 막 아랍상인 들어오고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뭐 일본하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이었다면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뭔가 유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라 사이에 좀 국제적인 교류가 좀 많고 이 나라에서 성공 못하면 저 나라로 내가 도망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자 라든가 아니면 이 나라 중심지에서 책을 찍어내면 어차피 유럽에서는 라틴어로 책 찍어내듯이 뭐 동아시아에서는 한자로 한문으로 책 찍어내면 금나라에도 팔아볼까 요나라에도 팔아볼까 송나라에도 팔아볼까 고려에서 장사를 해볼까 뭐 이런 국제적인 무역 뭐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어떻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고려시대 때는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좀 그런 게 좀 달라졌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테우스 메리엔의 아버지는 출판업자로 성공하신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출판업 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출판업으로 잘했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때는 특히 성공을 하셨는데 이분의 장기는 뭐였을까요? 출판업 중에서 이분이 특히 나는 이거를 잘해가지고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였을까요?
뭐 했을까요? 뭐 예쁜 폰트 뭐 이런 걸까요? 비슷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 이상의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림을 찍어내는 이분은 사파 인쇄하는 기술을 잘 발전시켰어요. 사실 사파를 인쇄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거의 뭐 동판 인쇄 시절까지 와야 그게 좀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책 찍어낸 거 보면 뭐 삼강 행실도나 오륜 행실도나 뭐 이런 그런 뭐 책들을 보면 사파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파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그 줄대로 나무를 이렇게 잘 파가지고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책을 인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림이 정교하게 나오기도 어렵고 또 그림 하나 새기기도 어렵죠. 그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 유럽에서는 이 출판의 수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동판화 기술 같은 게 좀 많이 발전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애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좀 뾰족한 그런 거를 펜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쉽게 하는 거는 동판에다가 뾰족한 펜으로 이렇게 새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빗금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촘촘하게 그리면 진한 색이 되고 빗금을 뭐 이렇게 대충 그리면 약간 연한 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흑백 그림을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판 인쇄를 하는 거하고 같이 끼워가지고 이제 인쇄를 하면 사파도 찍을 수 있다. 이런 기술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선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묘사가 돼야 되니까 기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업자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였거든요. 그리고 화가들을 잘 섭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화가들을 잘 섭외. 너 이거 특히 그냥 이렇게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면 그것도 잘하겠죠. 하여튼 뭐 되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물감으로 색을 써서 아름답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있지만 뭐 이런 철핀 같은 거 하나 들고 선으로만 모든 걸 표현해가지고 흑백 그림을 그리는 거는 나는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림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라도 섭외해도 책에 좋은 그림 찍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테우스 메리엔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을 그런 출판용 사파 그림을 기술적으로 잘 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잘 갖추고 있었어요. 약간 그런 사람을 자기가 직접 육성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뭐 자기의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류의 화가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저 미술학원이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저 미술학원에서 배우면 뭐 그림은 네가 거기서 잘 그리게 되면 그림 그래서 화가로 뭐 이탈리아 가가지고 장사하면서 살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 출판사에서 우리 인쇄소에서 사파 그리는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사업을 탄탄하게 좀 영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메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곤충 그림으로 성공을 했고 그 곤충 그림이 생물학적 가치로 크게 인정을 받았지만 아버지도 마리아 메리엔만큼 지금은 인정받고 있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내 딸이 근데 이분이 딸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내 딸하고 자기하고 비교하지 못했는데 내 딸에게 곤충 그림이 있다면 나도 못지않게 세상에 자랑할 걸작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출판사의 히트 아이템도 하나 있었습니다. 비교적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뭐 히트 아이템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뭐였을까요? 성경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이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림을 사파를 많이 넣어가지고 성경책이 약간 이런 종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파를 화끈하게 그리면 되게 신비로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무서운 장면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파가 있으면 훨씬 보기 낫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책은 이때 당시 이제 17세기니까 되게 자주 읽으라고 했을 텐데 사파가 있으면 훨씬 낫잖아요. 성령 행실도 이런 거.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꽤나 뭐 무슨 갑부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나쁘지 않은 그런 집안에 아마 그러니까 이 마리아 메리엔의 어머니가 재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으시고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으로 마리아 메리엔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딸이 이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찍어내서 출판하거나 이런 일을 아버지의 이 사업장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마리아 메리엔의 이렇게 뭐 직업으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아까 성경 그림으로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사파 말고 다른 그림을 찍는 게 하필이면 또 독일, 사실은 독일보다 조금 더 북쪽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 뭐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림 중에서도 묘하게 유행하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그림들이 유행을 했느냐? 정물화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정물화들이. 원래 한 세대 더 앞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연금술 시대 이럴 때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종교적인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좀 뭐 신화에 나온 그림이라든가 이런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거창하고 뭐 영웅들의 일대기 뭐 이런 거 많이 그렸죠. 그죠? 그리고 어떤 높은 귀족 양반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 귀족 양반들의 어떤 초상화. 뭐 대관식 그림 뭐 이런 거를 많이 그리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그림 문화가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귀족 양반이면 뭔가 역전압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이 유럽에서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거대한 산업이자 하나의 거대한 문화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잖아요. 그 이무렵이 그때요. 그 뭐 네덜란드 그 그림들 있잖아요. 바니타스 맞아요. 뭐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뭐 이런 진주귀걸이는 좀 이세인가요? 약간 좀 그 뒤인 것 같고. 네네. 정물화가 유행했던 시기가 맞아요. 근데 그 네덜란드 졸부들이 그림 많이 그렸던 졸부라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원래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런 게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면서 그림 그리는 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맞아. 화가들도 되게 많이 탄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는 화가라면 뭔가 좀 천한 직업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다면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시선이 뒤집혀가지고 화가로 성공하면 진짜 멋있는 사람, 예술가, 와 진짜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분위기가 되게 일변하게 되는데 17세기 정도로 이렇게 쓱 들어오면서 16세기 말 17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뭐 유럽의 여러 가지 상업적인 발전, 뭐 신대륙에서 뭐 물건 좀 뺏어오고 아시아로 진출해가지고 되게 장사해가지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귀족이 아니면서 평민이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시민으로서 성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된 거죠. 특히 이 약간 유럽의 북부 지역,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유럽 아까 말씀하신 뭐 독일의 뭐 한자 동맹 지역이나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돈 많고 하니까 뭔가 그림도 그래서 걸어놓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유럽에 있는 그런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자기 집 뭐 평민 집안인 거 아는데 너네 3대만 거슬러 보면 노비 집안이지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집에 무슨 뭐 대관식 그림을 딱 크게 걸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하늘에서 무슨 뭐 무슨 제우스 신이 내려와가지고 뭐 비너스 신을 찾아가는 이런 걸 막 거창하게 그려놓는다든가 그럼 조금 오바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자기의 초상화를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찾아왔을 때 니 무슨 왕이냐고 니 무슨 뭐 어느 백작 집안의 자제냐고 네 얼굴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시비 터는 사람 많이 있겠죠. 특히 저 에고 보소. 그게 이게 조금 뭐 비장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게 그렇게 시비 터는 사람이 좀 그 자기보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시비 털면 어때서라고 하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당신 성공했다면서 그래 뭐 차 한잔 얻어 먹어보자라고 해. 제가 중국에서 좋은 홍차 들고 왔다고라고 하면 차 한잔 마시러 가가지고 이렇게 쓱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요즘 세상 많이 달라졌네 라고 하면서 와 우리 아버지가 백작이신데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성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 얼굴이 요만한 그림이 있는데 야, 참 세상 달라졌네. 그래서 나라가 좀 거꾸로 돌아가고 그러면 그 높은 사람 앞에서 불편하죠. 불편하고 잘못 걸릴 안 좋은 이상 그렇죠.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그림은 좀 그려놔야지 좀 멋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문화 속에서 탄생을 한 게 정물화 문화입니다. 정물화 문화. 그냥 단아한 꽃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식탁 위에 그릇이 몇 개 놓여 있는 모양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그려가지고 뛰어난 솜씨로 잘 그린 걸 이렇게 그림으로 걸어 놓으면 그렇게 좀 너무 내 자랑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너무 나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뛰어난 예술품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는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에서 뭐 이런 느낌 그 느낌의 이유뿐만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정물화가 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인상파 전까지는 그 집안에 쌓아놔야 돼가지고 사실 집안에서 그릴 게 많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도. 네, 그런 분위기의 와중에 아까 최 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바니타스 뭐 이런 것도 좀 유행하게 되죠. 공허, 허망 이런 거를 주제로 그림에 담아낸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영웅이 뭐 멋지게 막 싸움을 하고 이런 걸 그림에 담는 게 아니라 시든 꽃, 뭐 썰렁하게 시든 꽃이 있는 썩은 모습, 사과 이런 그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진짜처럼 생생하게 그려놔가지고 뭔가 삶의 덧없음을 표현한다든가, 그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릇이 있고 뭐 아름다운 보물이 있고 막 이런 걸 그려놨는데 옆에 해골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 그래서 뭐 사람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멋있게 해놨는데 그 사람은 결국 인생 끝나고 나면 해골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괜히 나타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약간 그냥 정물한 느낌이지만 보고 있으면 뭔가 심오한 그런 생각도 품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 소비하는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림에다가 그리는 꽃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그릴 거냐, 정물화에 어떤 화분에 어떤 꽃이 어떻게 꽂혀 있는 모습을 그리면 아름다우냐, 이런 거를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화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메리앤의 아버지도 사파를 잘 출판하는 출판업자로서 그런 그림을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돼요. 교류하고 있는 그 미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정물화 시대라고 요즘은 정물화 많이 해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옆에서 이제 마리아 메리앤이 뭐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도 뭐 정물화 그리는 사람들 보면서 그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자라났겠죠, 그죠? 약간 좀 전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마리아 메리앤 전기가 하나 번역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뭐가 적혀 있냐면,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물화에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으면 그 꽃은 너무 그냥 움직이지 않는 정물이잖아요. 생동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생동감과 싱싱함을 더하기 위해서 약간 뭐가 유행했냐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식물에 깃들기 좋은 곤충을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살짝 그려놓는 게 약간 더 멋있는. 초충도. 네, 진짜 초충도. 그 사실 초충도도 그렇게 해서 좀 멋있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잘 그리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 메리앤, 누구 시키겠어요? 마리아 메리앤아 밖에 나와가지고 메뚜기 한 마리만 잡아와라. 그래서 그거를 꽃에다가 얹어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림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를 하면서 처음으로 곤충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네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실제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을 아예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마리아 메리앤은 어릴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집에 항상 정물화 그리는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벌레를 잡아왔어야 했어요. 보고 그리게 하려면. 벌레 잡아오는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 애들이 그런 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 메리앤도 벌레 잡아오는 일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어린 시절은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뭐 초충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딴 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이야기라 가지고 그냥 하고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돈에 사람 말고 그려져 있는 유일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5만 원짜리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5만 원짜리인가? 그 뭐지? 5,000원짜리에 보면 5,000원짜리. 거기에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가 그려져 있는데 귀뚜라미. 거기에 보면 귀뚜라미 같은 게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게 하나밖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거 말고는 뭐 사람도 동물이니까 사람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는 제가 알기로 동물이 그려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1월 오봉도물이 그려져 있으면 사실 구석에 약간 뭐 만 원짜리 황새 같은. 그래, 동전에는 뭐 새도 그려져 있고 하구나. 그러니까 만 원짜리 그 거기 약간 있지 않을까요? 그래, 동물은 그건 제외하고 곤충으로 축소하면 곤충은 그게 유일합니다. 곤충은 5,000원짜리 초충도에 그려진 그 귀뚜라미 같은 게 유일하거든요. 그 곤충 만화 잘 그리시는 갈로아 작가님이라는 분이시죠. 그분 제가 딴 방송에서 만났을 때 질문 한번 했었어요. 혹시 5,000원짜리에 있는 그 곤충 뭔지 알아보시겠냐고. 그분이 알아보시더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귀뚜라미 종류 중에 긴꼬리라고 하는 귀뚜라미가 있대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한 2종류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신사임당이 강릉 출신이기 때문에 강릉에 살만한 거는 한 종류밖에 없다라고 특정하시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 딴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21세기도 아니죠. 대한민국 시대의 진정한 돈벌레는 바로 그 강릉에 사는 그 귀뚜라미. 진짜 행운의 돈벌레라고 불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 시대가 마리아 즈빌라 메리안 시대에서 대충 한 100년 정도 앞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비슷한 문화가 조선에서도 꼽히려면 꼽힐 수도 있어요. 신사임당도 어떻게 보면 좀 여성이고 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꼽히려면 꼽힐 수도 있었을 법도 한 뭐 이상한 그런 느낌이 오늘따라 많이 드는데 그런 길로는 좀 조선의 역사는 펼쳐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이상하게 묘하게 아들 잘 키운 쪽으로 막 이렇게 조명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돈에 우리나라 돈에 자기 얼굴도 뭐 자기 사진 진짜 얼굴은 아니지만 자기 얼굴도 박혀 있고 자기가 만든 작품도 박혀 있는 그런 사람이 세종대왕은 이제 자기도 있고 한글은 많이 적혀 있으니까 뭐 세종대왕 정도 말고 뭐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좀 없는 것 같아요. 신사임당 그렇죠. 유일하게 자기 그림은 5,000원짜리, 본인은 5만 원짜리.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돈에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집회에 들어간 위인이 세계적으로 있나요? 강릉에 오죽헌에 가보면 북한? 네네. 거기에 이만하게 이렇게 막 세워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세계 유일 모자 집회 동시에 집회 도안 등장해. 오죽헌 앞에 진짜? 이만하게 강릉에 가면 생겨났습니다. 그 전 세계 유일이군요. 지금은 없어졌나?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약간 부끄럽게. 되게 크게 있었어요. 되게 크게. 세계 유일 모녀 동시 집회 등장 막 이러면서. 경사죠, 경사.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래서 재혼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누구랑 재혼을 하셨느냐? 아마도 아버지의 부하 직원 내지는 아버지하고 교류하던 사람으로 보이는 화가하고 재혼했어요. 화가. 화가 중에서도 이분도 그런 사파 쪽의 그림을 잘 작업을 하시는 그런 지금으로 분이셨어요. 약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느낌을 그렇죠. 하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면서 그때 당시에 기술적인 거하고의 어떤 결합을 생각하면 주로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잘 하시는 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죠? 이분은 이제 인쇄로 새기는 걸 특히 잘 하시는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이 동판화 같은 거 잘 하던 야콥 마렐이라는 분이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의 새 아버지로 이렇게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성은 이제 새 아버지 성을 따른 건가요? 아니요. 원래 아버지가 그래요? 원래 아버지 성입니다. 메리안은 원래 아버지 성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야콥 마렐이라는 새 아버지, 이 아버지도 이제 사실은 출판업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바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을 했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자기의 새 딸이 그림을 되게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며 가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르친 것도 있고 자신의 그 문화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내 딸한테도 조금만 기초적인 거 좀 가르쳐줘라. 얘도 곧잘 해. 재미삼아 좀 가르쳐봐. 니도 나중에 스승을 해야지 돈을 잘 벌지. 그런 게 이 당시에 17세기 정도의 유럽 기록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화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하는 직업이 그림이 많이 안 팔리면 많이 하는 직업이 뭐 음악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귀족들의 자제들에게 그림 선생님이 되는 거 이런 게 화가들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런 식으로도 좀 권유해줬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도 연습해야 돼. 누구한테 네가 가르치고 있어 지금 실력으로 내 딸한테 좀 가르쳐줘봐.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무료로 우리 딸 가르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네. 그래서 마리아 메리엔이 그림을 배웁니다. 네, 새 아버지부터한테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그림을 배우니까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하겠죠. 네네.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배우던 비교적 초창기에서부터 마리아 메리엔이 그러니까 어릴 때 막 13살 때 14살 때 이럴 때부터 보여줬던 특징인데 어떤 특징을 보여줬겠습니까? 세밀하게 그려요. 네? 세밀하게 그리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잘 팔리는 그림은 정물화에서 꽃인데 마리아 메리엔은 꽃보다도 꽃에 곤충을. 살짝 들어가는 곤충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싹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곤충을 그때까지 당시의 화가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곤충을 그리는 문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물화 그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뚜기 하나 있으면 더 생동감 나겠다. 벌 한 마리 이렇게 나비 한 마리 붙어 있으면 더 생동감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누구 시켜가지고 이 나비 한 마리 잡아오면 죽은 나비죠. 죽은 나비 이렇게 얹어놓고 그림 그리는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리아 메리엔은 본인이 직접 어린 시절부터 잡으러 다녀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나비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저 느낌을 담아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생각이 어디로 올라갔겠습니까? 나비가 번데기에서 그 부화하는 장면 그때의 어떤 놀라운 느낌 감동 이런 걸 한번 담아보자.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벌레도 좀 그려보자.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래에서 애벌레가 깨어나는 모습도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이런 쪽으로 생각이 계속 뻗쳐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공부머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지금으로. 마리아 메리에는 이런 학업 쪽의 공부 같은 거는 전혀 안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뭐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되게 그림책으로서 장사가 잘 됐는데 꽤 긴 시간 동안 마리아 메리엔의 생물학적의 영향을 많은 학자들이 무시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그림이야. 꾸미기로 그린 장식품으로서의 그림일 뿐이지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나라는 식으로 사실은 학술적으로도 영향을 꽤나 미쳤거든요. 마리아 메리엔이 작업을 한 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과학사를 설명하는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곤충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때 마리아 메리엔 책 보고 영향을 받았으면서 그런 얘기 좀 안 합니다. 왜냐면 학자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화가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했지. 사실은 학자로서 끼친 영향도 결코 작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 싹이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또 어릴 때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기도 쉬워요. 원래 잘 해야 되는 주 과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게 더 재밌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뭐 저는 갑자기 뭐가 생각나? 이런 이상한 얘기 해도 되나? 저는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과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과 부도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죠. 그렇나요? 저는 뭐 사회과부도 거의 너덜너덜 할 정도로 많이 사회과 부도 그럴 때 보면 왜 이렇게 재밌나요? 갑자기 재밌죠. 네. 근데 요즘 너무 아쉬운 게 지도책이 많이 이렇게 시중에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요새는 사회과부도 안 줘요, 학교? 사회과부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회과부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면 지도책 같은 게 되게 퀄리티 높은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 지도책들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많이 간략해진 것 같고 많이 팔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한 화가로서의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게 이래서 예체능이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재능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육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그 와중에 좀 이렇게 인연이 생기고 친해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도 뭔가 이런 가업 이런 거하고 사실 관계가 더 깊을 것 같긴 한데요. 안드레아스 그라프라고 하는 새아버지의 제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새아버지 제자. 지금 저는 마음속에서 12살이었는데 너무 빨리 결혼해서 깜짝 놀랐네요. 네, 뭐 그림 연습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도우면서 쭉 성장을 한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몇 년 훅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결혼도 뭐 그렇게 늦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시대 때 다 할 때 10대 후반 이럴 때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드레아스 그라프라고 하는 아버지 제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아버지의 명성, 유산, 그러니까 새아버지의 명성, 유산 이런 거를 이어가가지고 어떻게 잘해볼 수 있을 만한 제자한테 아버지가 딸을 준 거구나. 사돈이 되면 이렇게 좀 이어지는 관계가 생기기 좋을 사돈이 아니죠. 사위가 되면 이어지는 관계가 생기기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 너 이 오빠 평소에 좀 괜찮아 보인다고 했잖아. 제가 그런 말 언제 했어요? 그때 잠깐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내가 그래 한 적 있다고 치고 결혼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면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친해서 결혼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의 그림이 되게 약간 좀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의 어떤 오히려 약간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약간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너무 옛날 얘기여서 좀 당황이 될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게 이분이 이제 현대보다는 신사임당 시기에 더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상당히 옛날 인물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로 미술사에서는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그림이 당시의 화풍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정물화를 평범하게 그리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고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현대적인 면이 있다. 이런 거를 많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구도 같은 것도 조금 더 뭔가 과감하고 더 좀 그 사실 그대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현대의 디자인 작품이라든가 뭔가 상징적인 면을 표현하려고 한 훨씬 더 현대에 많이 온 어떤 그런 뭔가 꽃의 모양과 곤충의 모양을 이용해서 뭐 어떤 자연의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해 보겠다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 그냥 단순히 진짜로 벌레가 붙어 있는 꽃병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서 이 미술사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신선한 충격을 줬던 그런 그림이 아니냐. 실제로 신선한 충격도 좀 줬어요. 그런 그림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높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있습니다. 낮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뭐 그런 그림이 그때 당시에 이분만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사실적인 그림 그리려고 하다가 야 이렇게 해서는 경쟁이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저런 쪽으로 좀 빠지는 사람도 좀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뭐 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마리아 메리엔이 그런 과감한 화풍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곤충의 해부학적인 특징, 과학적인 특징을 관찰한 거를 표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꽃에 식물에 메뚜기가 붙어 있는 모양이 전형적인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리면 내가 관찰했던 메뚜기의 입의 그 교묘한 구조를 잘 그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래에서 메뚜기를 올려다 본 모양으로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왜냐하면 그거를 나는 관찰해보고 신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꽃은 꽃대로 있고 메뚜기가 옆에 있는데 메뚜기가 평범하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막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구도로 메뚜기가 그려져 있으면 되게 환상적이고 이상해 보이죠. 그 나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이 길게 길어지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길어지는 그런 게 사실 그렇게 이가 좀 되게 기묘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묘한 그림을 그린 건 내가 이거 봐라 이거 펴지는 건 내가 발견했다. 그런 거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그려 버릇하다 보니까 이런 걸 그리니까 더 좀 멋있네. 더 좀 색다르네.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더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이런 일종의 화가로서 살려고 서로 간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은 그 아버지의 양아버지의 그러니까 장인어른의 그 이어받겠다라는 각오로 나름대로 그림 활동을 또 열심히 했을 거고 이 마리아 메리엔도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뉘른베르크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런 화방 같은 걸 차려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 메리엔이 귀족 그런 딸 그런 부자들의 딸 이런 사람들한테 요즘에 그림이 아주 멋진 교양인 거 모르냐고 배워보실 생각 없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뭐 이런 일도 마리아 메리엔이 하면서 상당히 이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마리아 메리엔이 자신의 첫 책을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자신의 첫 책을 내게 돼요. 아마도 이런 가족의 어떤 가업을 개선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출판만 하셨지만 난 내가 그림도 그린다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부 그런 느낌으로 자신의 첫 책을 어떻게 보면 낸 것입니다. 그럼 이분은 그 기본적으로 애칭 약간 그 파나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좋은 거 가르치셨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직접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이란 게 이렇게 되는 방식을 좀 익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그 아버지 집안에서 그 살던 그 사람들, 아버지의 부하 직원, 뭐 삼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빠졌고 빠진 뒤에는 이제 어머니도 그 또 하필이면 비슷한 일 하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양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런 걸 배운 거 그런 게 꽃이 펴가지고 28살 때 책을 내는데 그때 낸 책의 제목이 뭐냐? 꽃 그림책입니다. 꽃 그림책. 네. 아 제목이 그냥 꽃 그림책. 제목이 꽃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꽃의 여러 가지 꽃들의 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놓은 그런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런 책을 낸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책을 보고 제일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 미술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시장을 사실은 내다보시고 낸 책이에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꽃그림 책을 보시고 이거를 베껴 그리시면서 그림 연습을 하시라고.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베껴 그리면서 연습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컬러링북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걸 해보니까 이런 미술 교육 부잣집 딸들한테 미술을 가르치는 걸 해보니까 이거 책이 본으로 나와 있는 걸 있으면 책 던져주면서 이거 그림 마음에 드는 거 자꾸 그려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교육하기에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겠죠. 그걸 하나 책으로 낸 그래 우리 애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장사하고 돈 잘 버셨다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책으로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그냥 내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라는 것은 뭔가 어색한데 확실한 훨씬 더 실용적인 용도의 난 실용적이고 그리고 또 그 책의 머릿말에서 이 책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물건에다가 무늬 같은 거를 넣고 싶을 때 공간에 들어가는 무늬 집에다가 뭐 벽에다가 뭐 칠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들 때 그럴 때
좀 뭐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꽃 보시고 가셔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아름다운 여러 가지 꽃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옷에다가 꽃무늬 옷 만들 때도 이거 보고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런 용도로도 이 그림책을 쓰면 좋다. 요즘은 인터넷에 사람들이 그냥 다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요즘 인터넷에 다 찾아보면 될 텐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아니 뭐 세상에 꽃이 한두 개도 아닌데 자기 내 주변에 있는 꽃들만 보고 어떤 꽃무늬가 제일 아름다운 꽃무늬인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책이 쓸모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니른베르크에서 펴낸 이 책이 꽤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꽃 그림책이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될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잘 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이분 어머니의 고향인 네덜란드하고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덜란드. 이분이 1647년생이신데요. 1647년이 되기 딱 10년 전인 1637년에 네덜란드 튤립 투기 광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군요. 네. 튤립 투기 광풍이라는 거는 튤립을 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튤립 중에 희귀 품종 튤립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던 그런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튤립 코인.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랄까요 이런 기묘한 수집품의 형태로 17세기 초에 네덜란드에서 좀 인기를 끌었던 것이라고들 많이들 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 이 특별한 좀 아름답게 생긴 튤립이 터키의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이 오스만 투르크 이스탄불에서 온 거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눈길을 좀 끌기 시작했대요. 이국적인 꽃으로.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도 뭐 약간 좀 동방에서 온 게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온 게 별로 안 중요해져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눈길을 끌 때만 실제로 어디서 온 게 중요해지고. 당시에 마침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신대륙, 구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세계에서 모아온 이상한 수집품 같은 거를 이렇게 어떤 보물 상자 같은데 이렇게 모아놓고 자랑하는 거, 혹은 뭐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자랑하면 그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물려보셨다고 하면서 되게 슬퍼하는 척하면서 자랑하는 거, 뭐 이런 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좀 되게 인기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의 와중에 좀 특이하고 희귀한 꽃 튤립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튤립이 그래 튤립이 예쁘다 요즘 튤립이 인기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희귀종 튤립을 구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좀 과해져가지고 희귀종 튤립의 값이 비싸지는 아주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한 1년 정도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튤립의 별다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튤립을 사다 놓으면 좀 있으면 값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투자의 대상으로 난 튤립 좋은 튤립 나쁜 튤립 모르고 나 튤립 싫어해 이런 사람들도 튤립을 사면 값이 오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도 나도 막 튤립을 사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튤립 코인 튤립 중에 좀 인기 좋은 비싼 희귀 튤립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튤립 하나가 무슨 뭐 집 한 채 가격하고 비슷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광풍이 한번 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유행한 이야기 뭐 이런 것 중에 보다 보면 이제 배가 멀리서 들여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때 마침 밥 시간이라 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선원들끼리 밥을 해갖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양파가 없어가지고 구근이 하나 있길래 잘라가지고 그 양파로 요리에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그 사실은 양파가 아니라 튤립 구근이었다. 1억 막 이런.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튤립 구근이어가지고 그거 요리했던 요리사가 지금 감옥에서 10년형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갇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네덜란드 당시 유행했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 그 비트코인 초창기에 비트코인 2개 내고 피자 한 판 산 뭐 그런 얘기 그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순간에 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거덜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정말 네덜란드 경제를 뒤흔든 세계의 수많은 어떤 경제의 거품 이야기 중에서 보통 원족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되는 것이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광풍인데요. 이게 워낙에 엄청난 광풍이어서 그런지 이게 어떻게 이 연결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연결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이 거품은 사라졌지만
튤립을 향한 네덜란드 사람들의 사랑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네덜란드가 아직까지도 네덜란드 하면 튤립 그 뭐죠? 옛날에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던 그 아로하 모자 같은 거. 그걸 아로하 모자라고 부르면 그 진짜 옛날 사람 인증이에요. 그렇죠. 아로하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하얀색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세모나게. 큰일 났네. 이거 아로하 모자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그 무슨 007 가방, 맥가이버 칼 이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 모자를 쓰는 이런 소녀들이 튤립이 있는 그런 밭에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네덜란드 전통적인 어떤 풍경 같은 거 지금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그런 튤립을 사랑하는 정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에 대한 이국적인 꽃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 그런 게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좋다. 그런 꽃이 있는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서 내 집에 장식하고 싶다. 튤립이나 그런 혹은 튤립보다 더 희귀한 이국적인 꽃 모양을 그런 집에다가 이렇게 겉면에다 무늬로 새겨놓고 싶다. 이런 열망이 이런 유럽의 북부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나 얼마 전에 그 알리 같은 데서 비트코인 없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비트코인 어떤 그 상징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난 비트코인은 없지만 그런 거라도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약간 벤츠 없는데 벤츠 키체인을 사고 약간 이런 거. 예, 약간 그런 거. 네. 람보르기니는 없지만 람보르기니 의자는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행의 흐름 속에서 그보다 뭐 한 세대 후이지만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유럽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 꽃그림책이란 이 그림책이 꽤 잘 됐어요. 그래서 꽃그림책을 성공시킨 젊은 여성 화가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적어도 뉴른베르크 지역에서는. 그 꽃그림 도안이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도안으로 이분이 그리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정물화로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도안으로 마음껏 써라라고 직접 이렇게 그 머릿말에 써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머릿말에 이 그림은 나의 창작품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을 그리시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잡아가겠습니다. 마리아 롤 라이트를 잊어부드. 내가 디즈니 조상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도안으로 마음껏 활용해라라고 하면서 그 목적으로 낸 거고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꽃그림책이 성공을 거둬가지고 꽃그림책 2편, 꽃그림책 3편도 성공을 합니다. 그건 진짜 제대로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꽃그림책 1, 2, 3편을 성공을 시키면서 또 돈도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돈을 벌었다라고 할 만큼 벌었고 나름대로의 이분의 어떤 스타일 마리아 메리엔이라는 이 화가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 이분이 이런 꽃그림을 특유의 어떤 정교하게 사실적인 특징을 잘 포착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벌레가 한 마리 붙어있으면 이 벌레를 이상하게 정성 들여서 그리는 이 스타일이 있다라는 식으로까지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져진 자신의 경력과 명성 속에서 조금 더 과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좀 토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꽃그림책 시리즈 유행시킨 다음에 한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해요. 3년도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대략 한 3년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해가지고 32살 때인 1679년에 펴낸 이거는 꽃그림책보다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크게 망하지는 않은 책으로 성공을 한 게 이분의 현대에는 이분의 대표작인가요? 어떤 대표작은 아직 아니에요. 대표작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마찬가지 이것도 그림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고 즐기라 그리고 활용을 해보라라는 책으로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은 꽃그림책이 아니라 제목이 뭐였느냐? 제목이 좀 더 깁니다. 제목이 뭐였느냐? 애벌레의 경이로운 변태와 그 먹이입니다. 진짜로 어딘가로 가고 있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애벌레 그림들이 그득한 거예요. 메타모포시스. 그렇죠. 근데 뭐 애벌레 그림만 있으면 좀 너무 뭐 징그러운 애벌레 그림만 그려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애벌레 그림, 알 그림도 있어요. 알 그림, 애벌레 그림이 잔뜩 있는데 그 애벌레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번데기를 만들고 그게 부화하면 어떤 나비가 되는지 어떤 메뚜기가 되는지 어떤 벌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를 관찰해서 그린 그런 그림책 애벌레의 경이로운 변태와 그 먹이를 출간해냅니다. 이분이 계속 그럼 뉴른베르크 계시는 거예요? 이때 뉴른베르크 계실 때예요. 이거를 펴냅니다. 이게 당시에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그때 학계에 많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거를 이때 해냈다고 라고 충분히 높게 평가할 만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큰 걸로는 뭐가 있냐면
이 시대만 해도 이런 곤충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 유럽에 뭐 세계 여기저기를 뭐 탐험하고 침략하고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박물학이라는 관점에서 네, 그렇죠. 세계 여러 나라에 아메리카에 가면 희한한 뭐 이상한 거 있더라. 거기 가면 뭐 버팔로라는 소가 있는데 뭐 소가 이렇게 생겼고 어쩌고 고기가 맛있니 없니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을 만한 토양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곤충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평소에는 좀 관심 없었던 미세한 그런 생물들을 연구를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학자들 중에도 대학에서 연구하는 교수들 중에도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주류는 뭐 다는 아니었겠지만 주류는 이때까지도 이런 곤충을 연구하는 기본적인 건 곤충은 하잘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무슨 노동하는 뱃사람 이런 사람들이 곤충을 잡아서 표본으로 그렇죠. 대학에 갖다 주면 연구하는 학자 앞에 갖다 주면 그 죽은 곤충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게 이 곤충은 날개에 빨간 무늬가 있고 이 곤충은 날개에 파란 무늬가 있으니까 비슷한 속으로는 분류할 수 있지만 비슷한 종으로는 분류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당시에 곤충 연구였어요. 그런데 마리아 메리에는 그게 아니라 직접 자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곤충이 알을 낳고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과정을 곤충이 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생생하게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중요한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내려고 했다라는 게 사람 움직이는 곤충을 열심히 보면서 그 생명 현상을 실제로 보려고 과학자로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은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별로 안 하던 시대였거든요. 네, 이 시대는 네. 별로 안 하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지금 러브버그를 엄청 그 증오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누군가 어떤 어린이 누군가는 그걸 이제 관찰하면서 어떤 이런 학자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럼 뭐 네. 말씀하신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갖다 붙인 이야기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마리아 메리엔이 이거는 좀 진짜 갖다 붙인 이야기 같아요. 네, 말하면 네. 해보려고. 근데 마리아 메리엔이 다른 이렇게까지 말하면 더 갖다 붙인 느낌 나긴 할 텐데 그래도 마리아 메리엔이 당시에 주류였던 남성 과학자들이 하지 못한 이 곤충이 자라나는 그 생태를 보겠다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다. 뭐죠?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요즘 가끔 합니다. 네. 뭐죠? 그게 뭘까요? 참고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잘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곤충 연구가 정말 많이 발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나라는 그쪽으로 조선은 왜 그런 쪽으로 가지 못했을까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여자들이 옛날에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배 짜는 거요. 그거 누에. 비단. 네. 누에를 길러서 누에가 고치를 만들면 그 고치를 사람이 풀어가지고 네. 비단실을 만들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그러네. 고치를 다 비단실을 만듭니까? 다 그냥 번데기로 삶아 먹나요? 그 중에 몇 개는 실한 놈 몇 개는 남겨놔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치를 뚫고 나와가지고 나방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걔네들이 잘 짝짓기를 해가지고 알을 낳게 해요. 그래야지 그 알을 받아다가 다시 누에로 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부터 심지어 그 이전부터 비단을 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했어요. 그렇죠. 조선시대 정도가 되면 그거를 뭐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생물학적 연구를 조금만 더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게 생물학 연구가 과학이 되게 심오하게 발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선은 안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럽에서 여러 가지 생물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때 다른 유럽의 과학자들은 뭐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마리아 메리에는 옷감, 실크, 비단, 옷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런데 이때는 원래 실크 하면 중국 아닙니까? 비단하면 중국 아닙니까? 그 이때는 유럽에도 비단 만드는 기술이 이제 새어 나와가지고 전해졌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문익점, 반익점 이런 분.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마리아 메리에는 봤을 거다. 그래서 곤충이 자라나는 과정 그 자체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영감을 거기서 받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금 그럴듯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에서 비단 장사하는 사람들 남자도 많았을 텐데 그게 남녀의 차이일까 뭐 싶기도 한데 예전에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외갓집에서 키우는 걸 보면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굳이 남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힘들거든요. 하여튼 확실한 건 뭐냐면 뭐 원인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마리아 메리엔이
다른 주류 곤충학자들은 별로 하지 않던 그 곤충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실제로 현장에서 관찰하면서 어떤 기록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작업들을 잘 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곤충에 대한 관심은 약간 박물학 비슷해서 네. 단추 안에 왜 그 뭐 곤충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 때였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그 생태 전체를 좀 궁금해하고 아까 책 제목 뭐라고 했죠? 뭐 애벌레와 뭐 생태계와 애벌레의 경이로운 변태와 그 먹이.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움벨트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움벨트 남성, 여성, 중성 뭐죠? 중성인가요? 저 그렇겠죠.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다스 움벨트인가? 네. 특히 이 마리아 메리에는 이 책에서 변태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제일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아있는 곤충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보면 더 재미있을 만한 내용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리고 더 마리아 메리에 막 그런 것도 합니다. 번데기가 진짜 너무 신비로운데 가끔 가다가 살짝 한번 이렇게 살짝 만져본다는 거예요. 그럼 안에 꿈틀대는 곤충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나비로 변할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다라는. 저 진짜 어렸을 때 나비 변하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번데기도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안 됐지만 아무튼 근데 진짜 약간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관찰하고 그거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곤충의 알을 구해가지고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이 몇 달이군요. 몇 년 동안 키워보기도 하고 뭐 풍뎅이 같은 거 이런 거 애벌레로 오래 시간 좀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다 키워가면서 어떻게 변태하는지 봐야 되니까 이런 것도 직접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제 그림을 생동감 있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고 기록을 해놓고 책에도 그 내용을 써놓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책 파는 것도 했지만 그 표본 거래도 의외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곤충 이렇게 많이 입소하고 많이 기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요거 뭐 어디 산에 가면 되게 희귀하게 잡히는 풍뎅인데 요거 구하기 쉽지 않다고. 근데 지금 그리시는 그 그림에 나무 그림에다가 요거 한번 올려놓고 그리시면 기막힐 것 같은데 조금만 내시고 사가시라고 하면 은화 한 잎에 드릴게라고 하면 그거 팔고 뭐 이런 장사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뉘른베르크에서 이런 일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좀 곤충 전문가로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마리아 메리엔이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좀 중요한 생각을 갖고 생물학계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하나의 조류에 좀 동참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파우스트의 이야기하면서 연금술 시대 이야기했던 거하고 정반대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시대부터도 한참 후대까지도 유럽 사람들은 뭐 아시아 사람들도 그런 생각 많이 했지만 특히 유럽 사람들은 사소한 생물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뭐 쥐 같은 거는 저절로 생긴다. 파리 이런 거는 그건 뭐 일반적인 뭐 사람이 자식 낳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파리 이런 거는 상한 음식을 갖다 놓으면 상한 음식이 변신하면서 공기 중에서 어떤 마력을 받아들인 다음에 변신하면서 저절로 초파리라는 거는 생겨나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 이름 모를 털파리 같은 어떤 벌레가 얘가 창궐하는 게 기초 지자체장의 탓이다라는 믿음도 어찌 보면 약간 전근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고조선 느낌도 좀 나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되게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사고 방식이었기 때문에 되게 깨지기가 어려운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론 같은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뭐 쥐는 어떻게 잘 막아놓으면 저절로 안 생긴다라는 거는 뭐 내가 이해하겠다. 그렇지만 야 초파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생기잖아. 막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무너지지 않는 생각이었는데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특히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극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를 뭐 어떤 과학과 뭐 주술의 어떤 싸움 이런 걸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이상한 문제인 게 이게 어떤 식으로도 뭐 지금도 그런 식의 인터넷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냐면 만약에 무생물에서 생물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최초로 생물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되게 철학적인 문제가 되네요, 갑자기.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마력을 갖고 있는 무슨 어떤 신령이 어떤 뭐 그런 무슨 뭐 어떤 그런 창조의 어떤 그런 마법 같은 게 개입을 해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무생물은 절대 생물이 될 수 없다면 이런 건 오히려 좀 주술적인 좀 고대인의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무생물에서 생물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런 발상하고 더 가까워 보이는 점도 있어요. 그러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는 너무 주술적인 생각이고 어떤 거는 뭐 주술적이 아닌 생각이고 딱 잘라서 그렇게 평가의 시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하고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처음에 지구상에 생물이 생길 때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했는지 어땠는지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내가 정확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저절로 생겨나는 일은 없지 않느냐라는 건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은 그 과학의 정신이 발현이 돼야 되는 게 이게 큰 고비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생각을 정말 정확하게 하려면 뭐 나중에 파스텔로 막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100년? 그렇죠. 이렇게? 100년도 더 되죠. 더 되죠. 한 200~300년간의 거대한 변화인데 그 거대한 변화를 마리아 메리안 한 사람이 이끌어낸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파스텔 시절까지 가가지고 아주 사소한 뭐 미생물조차도 저절로 그냥 더러운 죽에서 생겨나는 건 아니다. 그것도 누가 와가지고 새끼를 쳐줘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거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또 정반대와 같은 한 18세기, 19세기 정도가 되면 또 이제 많이 나타나는 흐름이 예전에는 생물의 재료가 되는 물질은 이제 올게닉 머티리얼, 유기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무생물을 이루는 물질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학이 발전하면서 되다 보니까 생물의 물질이나 구성하는 물질이나 무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원소들이 뭐 조합되는 거에 따라서 좀 복잡하고 생물의 유용한 형태로 조합이 되면 그거 그냥 유기물인 거고 그거 아니고 좀 생명 없어 보이면 그냥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본적으로 무슨 생명력이 마력처럼 깃들어야지 생물의 재료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객관적인 현실을 인정하려는 과학적인 태도로 의해서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활동하는 시대가 연금술 시대로부터 한 100년 후예요. 그러니까 연금술 시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파우스트 시대만 하더라도 뛰어난 연금술사는 이렇게 잘 이 재료를 조합해갖고 얕하면 마력을 불어넣으면 사람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뭐 호문클루스, 쿨로스 뭐 이런 요정 비슷한 것도 마력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런 사람들의 위대한 전설이 생생하게 돌아다니고 있던 마리아 메리안이 그런데 뭐 이상한 그렇게 지푸라기 모아놓고 뭐 마법 건다고 해갖고 생물 생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독일이니까 너 파우스트보다 대단해? 파우스트는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했어. 약간 이런 시대였다고. 우리 할머니는 파우스트 봤어. 그런 시대였거든요. 진짜로. 네. 진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데 마리아 메리안이 이제 과감하게 반대되는 쪽에 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실제로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가 자라나서 변태를 해야지 나비가 되고 벌이 되고 파리가 된다는 거를 바퀴벌레 관찰도 이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수많은 뭐 해충이라고 하는 거 뭐 신비로운 뭐 또 뭐 동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관찰하셨던 분이거든요. 그걸 보는 와중에서 벌레라고 해서 저절로 생기고 이런 거 없구나. 벌레도 하찮은 미물 같아 보여도 다 알 낳고 새끼 치고 길러서 뭐 어떻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거를 찾아내면서 그 생물의 세계에 깊이 있는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그 다리를 놓은 많은 학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낸 책 제목이 애벌레의 경이로운 변태가 그 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애벌레가 뭐 먹고 사는지 이런 것도 열심히 본 거예요. 길을 내면 그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옛날 사람들이 애벌레 뭐 먹긴 뭘 먹어 그냥 저절로 생기다가 뭐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수많은 곤충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곤충을 이분 관찰하시고 키우잖아요. 해보니까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많죠. 누에도 비슷한데 애벌레는 자기가 먹는 그 종 식물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 맞아요. 그런 것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옥상에서 이것저것 이제 허브를 키우는데 루꼴라는 저희가 먹을 틈이 없어요. 누가 먹어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들이 다 거기에 알을 낳고 하룻밤에 잎사귀 하나를 다 먹어요. 그냥. 그래서 뭐 하나의 애벌레가 한 종의 식물만을 먹는다. 두세 종의 식물만을 먹는다라고 딱 정해지는 우리나라에는 속담도 있는데 손충이는 뭐 솔잎을 먹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곤충 과학이 잘 못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속담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찾아냅니다. 그럼 걔네 잘 훈련시켜서 비단이라도 만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애벌레라는 이번 애벌레라는 이런 하작감은 미물이라고 네, 생각했던 네. 그런 게 그냥 미물이 아니라 생물의 여러 갈래 속에서 동물의 일종으로 동물 중에 뭐 코끼리처럼 고래처럼 거대한 동물도 있지만 같은 동물 중에서 작은 동물이 곤충인 거다라는 그 어떤 동일성이라고 할까요? 그 과학적인 객관적인 진실로서의 생명의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렇게 파악해내는데도 큰 공을 세우면서 또 이 책이 그럭저럭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책 보면 신기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책도 별로 없었을 텐데 네. 처음에는 좀 징그럽지만 신기하네 이런 느낌으로 본 사람들도 많았겠죠. 무슨 벌레 그림을 이렇게 몇십 개씩 그려놨어. 이렇게 본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 호기심 속에서 사람들의 많은 그런 탐구열 이런 것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지금 구해볼 수 있어요? 있어요. 그 서점에? 이북으로도 있고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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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네. 왠지 이거 카프카도 이거 보고 그 변신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고요. 그래 이쯤에서 네.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좀 안정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부부 사이에 딸도 둘인가 낳습니다. 네. 그런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좀 멀어집니다. 일단 그 남편인 안드레아스 그라프에 대해서 좋은 기록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업을. 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전기를 보면 약간 남편 탓이다. 남자가 잘못했네. 약간 이런 글이 좀 많긴 한데 세세한 기록은 없어요. 네. 의외로 뭐 이 17세기 기준으로는 멀쩡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뭐 남편이 잘했다는 얘기는 또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멀어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새 아버지 있죠. 새 아버지가 요 무렵에 1681년 무렵에 그러니까 30대 한 중반 무렵에 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아이고. 자신의 이제 친어머니가 혼자 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든가 그래요. 뉘른베르크를 잠시 떠나 있게 됩니다. 마리아 메리엔이. 근데 이 떠나 있는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멀어지면 아니 사는 곳이 멀어지면 많이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게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유. 이때 남자가 뭔가 더 잘못했다라는 그런 설도 뭐 인터넷 보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술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네, 네. 뭐 독일 사람이 술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겠죠.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둘이 좀 서먹해지게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 가깝게 그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친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아유. 그래서 마리아 메리 뭔가 인생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되게 멀어졌고 네. 남편이 내 친한 가족인 줄 부부 일심동체 독일은 그런 말 없겠죠. 그런 걸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인생에선 완전히 진짜 남 같은 사람이 돼버렸고 어머니가 떠나고 지금 딸은 둘 딸려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 가지로 좀 혼란 같은 게 빠져있던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생에서 되게 이상한 선택을 하는데 네. 근데 이 이상한 선택을 하던 이 상황에서는 야 이거는 진짜 이상한 선택이다 라고 할 네. 만한 거였는데 뭐지? 이미 이상한데 이 충분히. 이상한 선택이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던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의 마리아 메리엔의 최고의 걸작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한 선택이란 건 뭘까요? 이상한 선택이 뭘까요? 진짜 이상한 선택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던져보시죠. 이상한 선택 뭘까요? 일단은 평범한 사람은 안 하는 선택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범죄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때 평범한 사람 안 하는. 수녀가 된다거나 뭐. 원래 여자들 갈 데 없으면 도망가는 대로. 종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군요. 종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하는데 근데 제가 말한 입대도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입대나 수요원보다 한층 더 강한 이상한 결심을 한 게 뭐냐면 뭐지? 뭐 외인 부대 가나요? 뭐죠? 그거하고 비슷한데 그래요? 당시에 등장한 신흥 종교의 교파에 귀의하기로 합니다. 신흥 종교? 네,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유행하고 있던 라바디파라는 이상하다고 하면 이제 이분들은 좀 싫어하죠. 라바디. 지금은 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라바디파를 이어가시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라바디파라는 그 특이한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이름은 예쁘네요. 이 파는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일단 이 종교 개혁의 시대가 참 지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신교 구교로 따지자면 약간 신교 계열인데 그 중에서도 뭐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쪽에서 흥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청빈함을 강조하는 가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더 있었느냐? 우리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끈끈하게 부를 공유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이런 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약간 혼자가 된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또 돈을 좀 잘 벌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정신도 있었습니다. 그 자본주의를 발명한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사실은 제가 약간 위험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종교 중에서도 이런 약간 곳이 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가 당시 네덜란드에 발타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의 성주가 이 종교에 귀의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 자체가 약간 종교 공동체가 된 거예요. 약간 꼬문 같은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재산을 많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검소하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게 라바디파 종교 공동체가 발타성에 결성돼 있었는데 어머니도 뭐 네덜란드 사람이었겠다. 네덜란드 말도 좀 알았을까요? 그런저런 이유로 여기로 가버립니다. 딸 둘을 데리고 과감하게. 이 발타성이라는 곳 근처에 한 350명 정도의 신도가 이런 식의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뭔가 신흥 종교 교파를 만들고 되게 큰 편이네요.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하긴 그렇긴 하죠. 이 정도로 뭐 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귀의를 해가지고 살게 됩니다. 잠깐 산 게 아니라 계속 여기 사시나요? 계속 여기서 살죠. 여기서 10년 삽니다. 10년. 대박. 그렇구나. 여기서 10년 삽니다. 여기 살면서 뭘 했겠습니까? 여기 살면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생기면 자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아가지고 공동체의 돈으로 쓰게 하고 이런 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 공동체가 쇠퇴하게 돼. 나중에 좀 쇠퇴하거든요. 거의 와해 분위기로 좀 갑니다. 공동체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막 세상을 떠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이 라바디파가 한때는 상당히 흥했었어요. 그래서 유명 인사들도 막 관심을 꽤나 갖고 이랬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 중에서 뭐 영국에 뭘로 유명한 사람이죠? 뭐 정치 사상 이런 거 할 때 사회 계약설 이런 거 하면서 배우는 사람 아닌가요? 로크 이런 사람 라바디파에 와가지고 이상적인 미래의 공동체와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괜히 여기 와가지고 막 공부하다 가고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되게 새롭다, 신비롭다 막 이런 식의 느낌을 많이 주던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60년대나 70년대 미국 사람들이 막 인도에 가가지고 뭔가 깨달을 먹겠다라고 해서 찾아가던 그런 건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넷플릭스에 다큐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종교의 주요 거물들과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하면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종교가 많이 쇠퇴하게 돼가지고 이 메리안도 여기서는 이제 살기는 좀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더 망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걸로 변하기 전에 박차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 네덜란드에서 10년 살았으니까 네덜란드에서 대도시에 가서 또 뭐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암스테르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서 원래는 독일에서 그림 그리고 이런 걸로 살아남았던 사람이지만 암스테르담에 가가지고 새롭게 또 그림을 그리고 뭐 표본을 거래하고 그림을 거래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는 걸로 또 인생에 그때가 암스테르담을 간 때가 1691년이니까 대체로 40대의 인생이 그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10년은 뭔가 작가로서나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은 전혀 큰 성과는 없는데 그런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의외에 그때 당시로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이상한 계기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발타성에다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던 이 종교의 약간 지도자급 인물 중에 솜멜스다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솜멜스다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가지고 이 종교 쪽에다 잘 밀어줬겠죠, 그죠? 이 사람이 성공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당시에 네덜란드도 제국주의 시절에서 여기저기를 많이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런 데 막 정복했죠. 그죠?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정복을 했다면 네덜란드가 아메리카에서는 어디를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뉴욕. 어디를 침략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뉴욕. 뭐 뉴암스테르담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진짜 네덜란드가 오래오래 침략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 있던 땅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입니다. 수리남. 진짜요? 맞네. 수리남 사람들은 맞아요. 지금도 네덜란드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수리남 사람들 지금도 축구도 좋아합니다. 그거하고는 상관 별로 없어요. 하여튼 축구는 남북 사람 다 좋아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남이 네덜란드가 침략한 땅이었어요. 네덜란드가 수리남을 언제 독립시켜주는지 아십니까?
20세기 와서 20세기 중에서도 언제일까요? 1975년인가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조금 껄쩍지근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껄쩍지근한 이야기니까 뭐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그냥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네덜란드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사람들의 의식이 자유롭게 개방적이고 한국의 어떤 답답한 뭐 이런 뭐 평등하지 않은 이런 인식보다는 대단한 인식이 깨어 있는 진짜 뭐 나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하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한 발만 떨어지면 아니.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도 광복한 것도 1945년인데 대한민국이 광복하고 나서 3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일만 아니냐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마약도 허용한다고 이런 나라지만 그렇지만 수리남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 이런 걸 75년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 뭐 대마초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수리남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다. 네, 이런 게 좀 그런 게 약간 제국주의 시절의 유럽에 좀 그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인도네시아 독립한 얘기만 봐도 사실 인도네시아 독립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 군대 끌고 가가지고 너무 무섭게 전쟁을 했잖아요, 사실 네덜란드가. 그래서 손멜스 다이크라는 이 종교의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수리남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남과의 교류로 인해서 얻어지는 돈, 뭐 물건 이런 것들이 이 라바디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수리남 특별자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라바디파 종교 공동체에서 10년 동안 그림을 라바디파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이 마리아 메리엘이 뭘 많이 받겠습니까? 수리남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새로운 꽃들, 수많은 새로운 식물들, 수많은 새로운 곤충 표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꾸만 눈이 그쪽으로 뛰게 된 거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거기서 남미의 말도 안 되게 내가 주변에서 그토록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관찰하고 있던 독일의 누른베르크 주변의 곤충들을 보면서도 내가 그렇게 재미있었고 신기해했는데 정말 세계는 넓고 수리남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겠구나. 거기에 깊이 마음속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거를 아마 이 종교공동 생활을 하면서도 수리남에서 표본이라고 가져온 곤충 그림 이런 것도 꽤 그렸던 것 같아요. 뭐 재미삼아 그린 거였겠지만 뭐 추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종교 공동체가 와해 분위기로 간 다음에 라바디파에서 나와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홀로 서기에서 새로 살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이때 다시 그림 가르치고 곤충 표본 거래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살아남았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생활을 거의 한 7, 8년 하는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1699년 52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돈을 내가 이 정도 모았다. 이 돈으로 뭘 하기로 결심했겠습니까? 수리남으로 가기로 합니다. 오, 갑자기 모험가가 되셨네요. 수리남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 결심을 저는 이 종교 공동체 시절에 계속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네요. 보통 사람 아니까 격도 500년 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 이 네덜란드에서 수리남 갔다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수리남에 갔다 왔는데 야, 수리남에 뭐 있는지 알아? 내가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갑자기 나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 싸울 무기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악어의 눈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악어가 눈이 한쪽을 갑자기 감더라고. 뭐 이런 아저씨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얘기는 방금 지어내신 거죠? 제가 평소에 알았던 비슷한 얘기하면 아저씨들을 모델로 수리남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죠? 수리남에 가면 한국인 목사가 있는데 말이야. 속으로 생각하겠죠. 잡다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곤충 표본이나 꽃 표본 같은 거 갖고 온 거 있으면 그거나 좀 보여주시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나도 저는 탐험의 세계에서 더 많은 생물들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그걸 그때 꿈으로 품었을 거라고 내 인생의 두 번째의 꿈으로 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나와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장사를 하면서 8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수리남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대박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나이도 이제 상당히 드셨겠죠. 50대. 당시 52세였고 아마 첫째 딸은 결혼했던 것 같아요. 결혼 안 했던 둘째 딸하고 같이. 여자 2명이서 어머니와 딸이. 이거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누구였죠? 제인 구달. 제인 구달이 이 침팬지의 생태를 관찰하려고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으로 떠날 때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가거든요.
이번에 마리아 메리에는 자기 딸을 데리고 수리남으로 떠납니다. 네덜란드 네. 암스테르담에서. 야. 그래서 2달 동안 배를 타고 수리남으로 갑니다. 수리남에 도착을 해요. 수리남에 정글에 가가지고 수많은 새로운 식물과 곤충과 동물들을 관찰하려고 했더니 막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는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 뭐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위험해가지고 여기 숙녀분들이 가실 데가 못 됩니다. 위험하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부정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이것도 같아요. 있겠죠. 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교도 못 가게 막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리남까지 와가지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뭐 네. 수리남에서 뭐 하고 가라고 네. 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수리남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했겠습니까? 사탕수수 농장을 많이 했었어요. 사탕수수 농장을 누가 운영을 했겠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했어요. 당시에 아메리카에 엄청나게 많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마리아 메리엔이 노예들하고 접촉을 한 거예요. 노예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여자 혼자 정글에 못 들어가면 저 노예한테 내가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저 노예 아저씨 5명하고 내가 같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 노예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수리남의 이 정글을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약간 일 빠져서 좋았을까? 왜 자꾸 노예 입장에서 이입해서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게 이때 수리남에서 있으면서 마리아 메리안이 남겨놓은 글들을 보면 그게 그때 당시에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기록한 되게 초기 기록으로서도 의미가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너무하다. 진짜 잔인하게 다룬다.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 같다. 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마리아 메리엔이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도 요즘 마리아 메리엔에 관해서 나오는 논문이나 이런 거에 보면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시에 이제 여성 노예들도 많이 잡아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네. 근데 여성 노예들을 말 그대로 노예 대우를 했기 때문에 여성 노예들 중에 보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노예들 사이에서 TV라고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애가 떨어지는 약초 이런 게 유행을 해서 대유행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게 이 마리아 메리엔이 또 그런 식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루포 작가 역할을 하셨네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서술을 했어요. 이게 뭐냐. 네덜란드에 가면 사람들이 네덜란드도 종교 개혁 일어난 후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선하게 살면서 우리는 돈을 벌어가지고 선한 데 쓴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수리남에 보니까 개판이네 이러면서 그런 걸 지적하는 그런 글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의 최고의 걸작. 수리남에서 만들어낸 수리남 곤충의 변태라는 책을 만들기 위한 곤충 관찰, 식물 관찰도 열심히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수리남에서 아주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어요. 한 3년 좀 못 머무르셨어요.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무르시면서 수리남에 진짜 모든 거를 내가 다 그려가겠다라는 그 정도 결심이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강한 열병에 걸립니다. 말라리아가 아닐까 요즘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강한 그런 열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아파가지고 더 이상 탐험을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도 2년여 머물면서 많은 것들을 관찰을 하고 이것들을 기록으로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1701년에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오고 암스테르로 돌아와가지고 자신이 2년 동안 수리남에서 수집했던 자료를 최고의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705년에 환갑이 됐을 때 최고의 걸작인 이 수리남 곤충의 변태를 출간하는 데 성공하죠. 이 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책 꽃그림 책 1편, 2편 못지않게 성공한 마리아 메리엔의 대표적 중에 하나고요. 아니 누가 수리남에 가서 이걸 그려왔으면 당연히 사보고 싶지 않을까요? 요즘 무슨 저 당시에 무슨 다큐멘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존에 뭐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의미로 약간 신기한 거 보고 싶다 이런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샀고요. 과학자들 자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수리남 곤충의 변태에 나와 있는 그림들 중에서 현대에 많이 인용이 되는 그림이고 되게 인기 있는 그림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수리남 바퀴벌레 그림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징그러워가지고 되게 보기 싫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수리남 바퀴벌레 그림이 왜 인기가 있느냐. 바퀴벌레만 그리지 않았어요. 수리남 바퀴벌레가 수리남에서 많이 볼 수 있던 어떤 식물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생생하게. 근데 그 식물이 뭐였을까요? 바로 파인애플이었습니다. 파인애플.
파인애플이라는 거를 그냥 과일만 먹어보면 파인애플이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쉽지 열리죠. 않습니다. 밑에서 그렇죠. 풀처럼. 네. 그래서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이거 파인애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설탕에 잘 절여가지고 3개월 동안 수리남에서 들고 왔어요라고 하면 파인애플을 본 사람, 먹어본 사람은 가끔 가다가 높은 사람들 중에 있었어도 파인애플이 진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열리는지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지빌라 메리엔이 생생하게 파인애플이 자라나서 파인애플 열매를 굵직하게 맺고 있으면서 거기에 생동감 넘치게 수리남 특유의 바퀴벌레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거든요. 그 수리남 곤충의 변태에 실려 있는 많은 곤충들의 생활을 묘사한 그런 그림 중에 한 점인데 현대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좀 바퀴벌레라는 게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파인애플의 모습이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본 걸 어떻게 그렇게 정밀 묘사할 수 있는? 스케치 같은 걸 많이 해온 거죠. 많이 해온 것이고 그리고 표본도 많이 잡아갖고 왔어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암스테르담에서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대단하다. 그래서 마리아 메리엔이 이때 이미 좀 기력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이 열병에 걸린 다음에 말라리아라고 한다면 말라리아 후유증에서 완전히 끝까지 회복을 못한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힘들게 사시긴 했었는데 그래도 66세까지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수리남 곤충의 변태 이거를 펴내는데 거의 모든 투자를 다 하시고 그 외에 어떤 수입원을 만들어내신다든가라고 하는 거에는 크게 성공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남 곤충의 변태로 들어오는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세상을 떠나실 때는 좀 가난하게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뭐 둘째 딸 같은 경우에 그 배 타고 오다가 뱃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과정에서 결혼도 잘 시키고 멋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과학계의 영향을 상당히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게 이런 수리남 곤충의 변태를 보고 곤충에 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얻고 영감을 받았던 그런 곤충학자도 꽤나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곤충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분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분류의 시초 근대 분류의 어떤 왕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스웨덴의 생물학자 린네 아닙니까? 린네가 처음으로 이런 체계적인 지금도 그 린네 분류법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살아있죠, 그죠? 린네 분류법을 개발하면서 린네가 초창기에 수많은 생물의 학명을 부여하면서 분류를 하던 그 와중에 이 마리아 메리엔이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곤충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보고 거기에 학명을 부여한 사례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네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린네조차도 마리아 메리엔의 책을 입수를 해보고 이 곤충은 특이하네. 이거 곤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자료가 되었던 그런 관찰 탐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 발생설 생물이라는 게 쓰레기 던져놓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곤충도 알이 있고 다른 생물처럼 미물이라도 살아간다. 이런 흐름을 만든 과학자들의 한 명으로서도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당당히 활약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아까도 지나가면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18세기, 19세기 본격적으로 과학이 성장을 하면서 쓱 잊혀졌어요. 오히려 이 책은 그래 뭐 미술적으로 재밌는 책이었지. 그래 수리남 곤충의 변태 네덜란드 사람 중에 그 책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 권씩 갖고 있었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만 이해가 됐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에서 진지하게 마리아 메리엔의 영향을 짚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던 시대가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뭐 린네 선생님이 잘하셔가지고 곤충 분류 잘하신 거지. 뭐 그때 뭐 그래 무슨 그래 곤충책 뭐 좀 유행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 이런 별거 아닌 곤충책에서 이런 걸 찾아내는 린네 선생님 최고. 좀 무시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어떤 이유도 있냐면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책으로 좀 꾸준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책에 뭐 해적판이라든가 변형판이라든가 축약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색칠 같은 거 옛날에 칼라인쇄 같은 걸 잘 못하니까 색칠 같은 거는 그냥 재미삼아 막 바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과학자들이 보기에 이거 너무 부정확하네. 실제로는 이 색깔이 아닌데 곤충이
마리아 메리안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형된 거예요. 자꾸. 그렇다 보니까 좀 무시되고 이 마리아 메리안은 정확하게 관찰하는 학자는 아니다. 노력했다는 건 내가 잘 봐줄게. 뭐 이 정도로 좀 무시된 측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뭐랄까 울컥할 정도로 약간 재수없네요. 네. 그런데 20세기 중반 지나면서 다시 좀 재발굴이 됐죠.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수리남까지 가가지고 이거 그려온 사람 누가 있다고. 아니, 잠깐 이게 원본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마리아 메리엔의 공정이 충분히 좀 깊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한 뭐 이름을 딴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이라든가 단체 상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겨 있고 뭐 기념관 이런 것도 여기저기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나라의 뭐 돈에 등장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물학 발전의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발자취를 남긴 거인으로 지금은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과학자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왜 그 이전 시대에 사진 있기 전에 생물학자들 중에 이게 직업에 필요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그렇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종류의 과학자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림에서 시작했다는 게 조금 재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격동오뱅에서 해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직업으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과학에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잘 살펴보면 연결고리가 있고. 그죠. 우리 파토님만 해도 소시적인 기타리스트로 그렇게 갑자기, 예술적 혼을 잘 불태우신 분이었는데 흘러 어찌 이런 과학 문화 활동에서 지금은 그 족적을 남기고 계신 거죠. 뭐 그렇죠. 그런 게 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정물을 그려도 이게 뭐 빛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은 화가인 시절에도 이걸 어떻게 정교하고 똑같이 그리지를 고민했지 빛이 뭐 이 바퀴벌레 등에 닿으면 그림자 같은 거 수채 안 그리셨잖아요. 아예 그림자 이분은 정교하게 그린다는 것보다도 특징을 좀 잘 보이게 표시해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을 텐데 어찌 보면 약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물학자의 과학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는 눈으로 점점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아예 초반부터 조금 다른 화가들이랑은 방향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생물학 과학책 이런 거에서 나오는 뭐 이런 에그 박사 이런 거에 나오는 뭐 날개를 들면 뭐가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묘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이런 그 곤충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알러지로 이렇게 가려움 때문에 멀어지긴 했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 캐릭터가 이제 떠오르는데 이런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그 곤충 관찰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만류로 이제 야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더럽게 뭐 이렇게 끝나는데 안 그러고 잘 자라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재밌네요. 소설 같은 순간이 따로 있습니까? 짧게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도 제가 약속했던 시간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저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 시대 때 미쳤던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분이 작고하셨다라는 게 소문이 나자마자 그때 당시에 이분이 활동하실 때가 18세기 초였습니다. 이분이 작고하실 때가 18세기 초였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돌았느냐? 러시아의 짜르가 그 짜르가 바로 표토르 대제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짜르가 후견인을 네덜란드에 보내가지고 이분이 마리아 메리엔이 남겨놓은 모든 수집품들을 다 가격 달라는 대로 주고 다 닥친 대로 사와라 라고 해가지고 이분의 유물 중에 일부는 지금 러시아에 가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 그 이름 뭐더라? 에르미타지. 거기에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로 이때 당시에는 사회의 각계각층에 처음에는 꼭 그림으로 유명해지신 분이지만 사회의 각계각층에 깊이 영향을 미치셨던 과학자임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일화겠죠. 사실 저도 약간 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요즘에 약간 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 얘기 좀 했는데 굿즈 챙기는 이런 지금 우리 팀장님 정도의 어떤 지위와 부유함을 갖고 있다면 그런 정도 사람이면 전화해가지고 쓰러 와라. 아유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얼마를 주든 상관없으니까 어디라서 주서라도 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책은 좀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 굉장히 허술한 어떤 저작권 관념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분의 관련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인쇄 품질이
어떤 그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보려면 우리 책을 사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모로 우리 지금과는 다른 시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아 메리 한편 네, 정리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도서 증정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우리 집 강아지에게 양자역학 가르치기. 이 물리학자들의 거대한 야심 중에 하나는 네. 절대 이해할 것 같지 않은 대상한테 양자역학 설명하기 좀 이런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옆집 할머니에서 시작해서 뭐 중학생도 이해하는 그러다 바보도 이해하는 하다가 이제 강아지까지 넘어갔는데 고양이도 나오겠네요. 네, 이제 그 백투더퓨처의 그 아인슈타인 기억나시나요? 그런 걸 좀 원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내가 중학생도 이해하는 바보도 이해하는 양자역학 책을 이해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제목이 네. 이런데 책은 그러니까 체드 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자기 반려견한테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제목이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이걸 이해하기 쉬운 길을 찾아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그런 유머들을 좀 이용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물리학자하고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강아지가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다른 길들을 좀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책이고요. 책들은 이제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는 강아지가 독자보다 점점 똑똑해져요. 그게 문제죠. 예전에 만화로 보는 뭐 약간 상대성 이런 건데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 중학생이 주인공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말칸에 이만하게 어려운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배신감 느껴요. 그 만화책 그 예전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네. 그 누구더라? 그 양자역학 그 우리 아카츠 김성욱 교수님이었나? 아니에요. 누구셨던가? 와가지고 그 만화책 펼쳐보시더니 맞아. 어이구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하냐고. 근데 정말 주인공들이 너무 귀여워. 이 책은 그렇지는 않은 책. 그렇진 않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웃겨요 책이. 네. 그 강아지가 약간 원래스와 그로민 뭐 그런 강아지는 아니겠죠. 네. 하지만 말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대단하긴 하죠. 일단 총 5분의 사람들 여러분들께 증정해 드리고요. 사람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와 과학과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에 격동 500년은 아마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곧 공지가 나갈 것 같고 주인공 지금 말할까 말까? 하시죠. 네네. 저희가 사실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해야 적절한 시간 내에 마치고 여러분들과 대화도 조금 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혹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과학자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누구시죠? 참고로 이분은 그 어떤 통신기술과는 관련이 없는 분이시고요. 꼭 아재가 이렇게 하면 뭐 아재를 안 하면 아재가 아니라고 착각할까봐 보내주셨습니다. 최유선 아니죠? 최무선 선생님이십니다. 네, 최무선 선생님에 대해서 다음 달엔 다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아재가 아니라고 하고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아재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농담 라이브로 듣고 싶으시거나 여러분들 또 저희 방송 끝나면 꼭 방송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더라도 질의응답 시간 공개 방송에는 이 이상으로 하기. 네, 이거보다 나아져서 오기. 요거보다 이상으로 하기. 네네. 저희 칼 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다음 공개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휴가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8월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